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2023년은 정말 한국 주식시장에서 보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정구 펀드와 온라인 파트너스의 행동주의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내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2배 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주 행동 덕분에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해소됐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상 기업은 SM이나 자진상폐 절차를 밟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최근 DB하이텍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실제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의 명과 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투자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식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진심으로 좀 궁금해져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공채 1기 펀드 매니저로 3천억 이상 자산을 운용했던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그 영상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왜 뭐 이런 주식을 대하는 태도,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마음 잡고 멘탈을 잡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 경기 지금 뭐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먼저 궁금하네요. 침체를 앞두고 있나요? 이미 침체 아니에요? 이미 침체가요? 지금 어디 좋다는 얘기 있는데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작년 최근까지 또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뜯어봤을 때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전 세계는 다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미국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도 이제 최근에 나온 뭐 PMI 지표라던가 보면은 미국도 이제는 완연한, 그러니까 PMI 세부 항목을 보면은 50 넘어가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50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 50 밑으로 내려가 있고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요 드리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었던 미국조차도 이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지금 침체 선언이 안 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으니까 그 이유 때문인데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제는 있는 것 조금 같아요. 약간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 해서 이제는 이거를 침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떤 기관에서 침체라고 선언하냐 안 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느껴야죠. 경기가 좋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경기는 이미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금융시장은 뜨겁죠. 그 주식은 오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침체의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뭐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작년에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거기에 대한 약간 반등 심리군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전망하고 어떻게든 남보다 좀 빨리 움직이려고 열심히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그 작년보다 더 이전, 우리가 작년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근데 작년보다 그 이전, 재작년 2021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살짝 살펴보면은 그때 이제 뭐 그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양적 긴축 QT를 한다, 그런 얘기가 2021년 상반기 하반기 내내 계속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계속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더라도 별로 충격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다라는 거,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하고 호주머니에 돈 없어지니까 주가가 쫙 빠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로 돌아가 보면 작년 말에 이제 무슨 얘기가 한참 나왔었죠?
탈세계화, 식냉전, 경기 침체, 금융위기, 세상 망한다 얘기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한국만 놓고 보면은 또 뭐 반도체가 괜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에 기대감이 낮아져 있다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주가는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고 심리가 좀 안 좋아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게 뭐 원래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예, 정상화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정상화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이제 금리를 인하해주고 또 유동성이 풀려서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다 보면은 좀 한번 세게 얻어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네요. 네네. 아니 뭐 미국발 뭐 경제 위기, 뭐 금융 위기, 뭐 이런 이야기 나고 뭐 도이치뱅크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가 남아 있다. 아니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네. 금리 동결하는 이유가 뭐 부동산 쪽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막기 위한 그 행동 아닌가 건설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채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 위기에 대한 건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아 경계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준비하고 있다. 네, 그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그때 체험 펀드를 되게 빠르게 가동을 했는데 그거 한국에서 되게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한 달 정도 지난 이슈가 됐죠. 미국에서 SVB 사태 터졌을 때 그때 그 연준에서 뱅크턴 프로그램 가동하고 했던 것들 굉장히 빠르고 좋은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연준이 매주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공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얼마나 그 재할인 창구라고 하죠. 그거를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뱅크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매주 공시가 되는데 그걸 보면은 잠깐 확 떴다가 이제 또 다시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긴급한 거는 막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는 많이 있죠. 뭐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또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다. 이런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저는 일단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금융당국이든 미국의 금융당국이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서 일단은 지켜보자. 일단은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정말로. 근데 만약 진짜 우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있던 일이 터지면 어떨까?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아져. 이 주식을 하면 이 멘탈이 막 계속 흔들려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지금 이제 코스피가 또 너무 많이 달리고 코스피가 이제 2,000조를 넘어갔는데 사실 순이익 전망치는 120조, 130조,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올해 중에는 이게 딱히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뭐 좋아진다 한들 지금 120조 대비해서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상태인데 그럼 여기에서 한 5월 정도 되면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떻게든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급락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5월쯤 돼서 뭐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던가 혹은 뭐 진짜 연준이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지금 어차피 PMI 안 좋다, 실업률도 안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진짜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함께 급락에 그러니까 잠깐 빠지고 이유를 갖다 붙였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때려 팔다 보니까 해석을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급락이 되어버린 원래는 그냥 잠깐 빠졌다 끝날 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호재만 쫓고 있다가 그래서 뭐 5월, 6월에 뭐 그냥 한 번 빠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더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상치 못한 되게 어이없는 어떤 일로 한두 번씩 급락은 올해 중에 계속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시장이 있나요? 그렇죠. 조정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해 보죠. 우리 시장. 지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2021년 엄청난 상승장을 우리가 지켜봤고 2021년 말부터 이제 거의 한 1년 한 뭐 반 정도까지 1년 반 정도까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유독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은 왜 그러니까 뭐 수출을 뭐 위주로 하는 개방 경제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북한 리스크도 계속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한국 시장이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뭘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디스카운트가 있긴 있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디스카운트가 있긴 있어요. 그 전 세계 평균 다른 지수 대비해서 PER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PBR은 거의 최저 수준이고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이 뭐 2022년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라던가 그렇게 이어붙인 건 조금 다른 얘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이 아직 좀 자리를 못 잡은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좀 예를 들어서 무슨 약간 기업의 뭐 건정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실적이나 이런 게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막 강하거든요. 약간 선반영이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위스퍼 넘버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로 서로 간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음속의 숫자들이 좀 되게 조금 좋을 것 같으면 되게 강하게 좋은 쪽으로 베팅을 했다가 조금 아니면은 이제 아닌가 봐 이러면서 때려 팔고 이제 또 뭐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뭐 경기 침체다 금융위기다 뭐다 이러면서 또 마음이 또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좀 그 전 세계 꼴등 아니면은 전 세계 1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성과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성과가 별로 좋은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가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요즘 이제 항상 뭐 좀 한참 이제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 펀드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업을 좀 약간 컨트롤, 그러니까 뭐 너무 기업 맘대로 못하게 하고 근데 배당금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기업의 건정성을 위해서 펀드들이 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핫한 단어가 됐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핫한가요? 지금 약간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기업들이 살짝 확실히 드는데. 배당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사주 매입 같은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쵸. 그게 행동주의 맞습니다. 펀드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연도별로 보자면은 뭐 10년 전 대비 지금, 뭐 5년 전 대비 지금 계속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시는 겁니까?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려면 그 성과를 뭘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 아까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고 PER, PBR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글로벌 대비 싸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PBR이라는 지표를 ROE, 자기 자본 이익률 그 지표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ROE가 낮고 따라서 가장 PBR도 낮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저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주의가 성과를 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측정 지표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측정 지표에서 뭐 단순히 배당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이익 대비해서 뭐 배당금의 비율이 올라갔다 혹은 자사주 매입의 비율이 올라갔다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OE가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보여줘야 전반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이 개선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ROE가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은 그게 잡히지가 않고 산발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요구는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총 끝나고 보면은 또 그렇게 그 행동주의 쪽에서 승리를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어디서는 또 10,000표 차이로 지고 뭐 이런 아쉬운 일도 있고 했는데 아직은 이게 지표상으로 드러나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볼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게라면 필요는 하죠. 자본 그러니까 이게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한쪽으로 그 특정 대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가야 할 이익을 좀 일종의 사익 편취로 쓰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았고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할 면인데 근데 더 크게 봤을 때 그게 과연 그 전체 사회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그럼 주주가 가져가야 하느냐, 뭐 노동자가 가져가야 하느냐, 혹은 국가로 좀 더 환원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반드시 주주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요. 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확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철학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멘탈 관리. 주식하는 사람들 진짜
제일 힘든 게 멘탈 관리잖아요. 멘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아, 저도 네. 막 가끔 하다 보면 이게 뭐 먼 산 바라볼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투자하는 마음 어떻게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힘들겠고 그러니까요. 지금 짧은 아쉽네요.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자면은 네네. 일단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의사결정 왜 했는지 기록을 해놔라. 기록을 해놔라. 네, 그냥 정말 그냥 how to 따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뭘 샀건 팔았건 혹은 살려다 말았건 팔려다 말았건 간에 왜 그랬는지 일단 적어놓고 좋네요. 일단 적어놓으세요. 무조건. 네, 네네네. 그러고 나서 노트 같은 데다가 아니면 컴퓨터에다 기록을 노트든 해놓던가. 컴퓨터든 어디든 간에 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좋아진다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안 좋아진다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질문에 떠오르는 답이 없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에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오를 것 같아? 혹은 떨어진다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꽤 괜찮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은 집에 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의 복기처럼 네.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했고 어떻게 네. 마음을 가지려고 네. 했고 이 주식에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는 네.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철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인데 네네.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든 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위아래로 동시에 바라보는 거,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대표님도 이게 투자하시다 보면은 진짜 멘탈 나갈 때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수익률이 뭐 언제나 시장에서 1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그 마음 평온하기로는 저는 언제나 평온하다. 근데 지금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있어요. 이 생방 중이고 이럴 텐데 저희 생방 중 떨릴만도 한데 굉장히 워낙에 평온하고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굉장히 아유. 긴장하고 왔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모셔보고 차 한잔하면서 그 아유. 마음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참 아쉽고 안타깝네요. 좀 더 길게 얘기했으면 더 많은 것을 또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곧 조만간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났네요. 투자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줄단쇼 당첨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콘서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타그램, 그리고 스타킹은 내일 또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